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11월 1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 토크의 정욱씨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 말씀 여쭈어야죠. 요즘 참 뒤숭숭하죠. 네. 뭐 주말에 그 광화문 시청 앞에 시위 나가고 네. 또 뭐 오늘 기자회견하고 네. 아유 정신 없습니다 아주.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역시 군 그 의료 행태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뭐 곽중사 사건 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만은 그 군에서 이제 다친 장병이 민간 병원 가서 치료비를 대주네 만에 이건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개한 것은 네. 그 중에 이제 지난 목함질의 사건이나 이번에 곽중사 사건이나 공히 군이 치료비를 댄 방식 중에 하나가 네. 장병들한테 모금해서 그게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아니고 장병들한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몇 프로 떼가지고 0.4%라고 0.4% 이렇게 해서 사단 단위 또는 전 육군 단위로 모금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준 게 금액이 제일 크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 군인들한테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삥 뜯어가지고 삥 뜯어서 마치 그것을 국방부가 그럼 이제 부상당한 장병들한테 그 지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했습니다만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이 군인들한테 월급의 일부를 갖다 각출해서 뭐 사실 강제징수예요. 이런 걸로 여태까지 치료비의 일부를 대왔다는 위로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대온 것이죠. 정식 치료비가 아니고 그런데 그 모금 방법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지시 내용은 자율성금 모금 지시예요. 그러면 그 군대는 상명하복에 뭐 산다 그러는데 거기 뭐 0.4% 각출해라 그러니까 지시가 떨어져서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강제 모금이었다. 강제 모금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놓고 계급별로 할당액을 넣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그 상급부대에 이제 예금에 입금을 하는데 개인 입금은 금지라고. 모든 것이 부대별로 다. 자율이란 건 뭡니까? 이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넣겠다 안 넣겠다가 아니고 그냥 0.4%를 떼는 것이고 이것을 입금할 때 개인은 입금을 못 한다고. 반드시 어떤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하고 이게 민간병원 치료비의 제일 큰 비율을 차지했어요. 곽중사 같은 경우는 1,950만 원 치료비 중에 1,100만 원이 이겁니다. 본인 한 푼도 안 쓰고 있어요. 반납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추석 전에 그때 이제 뭐 판문점 일대에서 또 이제 그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남북한 사이에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장병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 경계 근무를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고를 취하한다면서 뭐 추석 선물 뭐 이런 것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통령 개인 돈이 아니라 정부 예산 중에 불용액
예, 그런 걸 일부러 갖다가 거기다 이제 전용해서 썼는데.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 마치 대통령이 한 것처럼 하사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군인들한테 월급을 각주해서 이제 그 이제 부상당한 장병들을 지원한 건데 그걸 마치 국방부가 한 것처럼. 네. 생색내는 정말, 거죠. 예,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치료비를 대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밀하게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거라고. 네. 그러니까 실상이 이거더라. 네. 자유를 빙자한 강제 징수였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자율이라는 증거는 개인 동의서 다 받아야 됩니다. 네네. 개인 다 신청 절차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없거든요. 네. 예. 사실은 자율모금이라는 걸 간부회의에서 공지하고 이의 없지 이것도 자율모금 아닙니다. 네네. 이거 법적으로 다 판례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율모금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그 대통령이 생색낼 땐 국가 돈 쓰고 네. 정작 국가 돈을 써서 장병을 치료해야 될 때는 장병들한테 뽐빠이 시켜서 네. 거기서 다 삥 뜯어서 거의 대다수를 데우고 네. 나머지는 나 몰라요. 네. 나머지는 나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하고 모자라니까 개인 돈을 쓰게 되는데 저희가 또 수집한 자료 중에서 작년에 그 낙하산 훈련 중에 네. 공수부대 중사가 낙하산으로 낙하하던데 그게 나무에 걸렸어요. 네.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착지하는 바람에 척추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중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치료비 현재 발생한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자비 부담했습니다. 네. 이걸 뭐냐면은 군의 치료 기능이 있는데 민간 위탁을 병원을 갈 때는 네. 자비 위탁자라는 그 각서를 써야 된다고. 예, 예. 이걸 한번 써놓으면 나중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군 병원의 치료 체계가 장비나 이제 인력, 특히 뭐 의사겠죠. 네. 이런 어떤 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으면 그런 부상당한 그 장병들이 그렇게 거금을 그 자비를 들어가면서까지 민간 병원을 갈 이유가 없는데 없어요. 예, 예. 군 병원 체계에 대한 어떤 불신. 네. 그럼 그거는 또 뭐 군수뇌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냥 정말 좀 이거 이제 기자회견 한 다음에 좀 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좀 반응이 있나요? 뭐 자율모금이었다고 벅벅 우깁니다 지금도. 자율모금이었다. 자율모금이었다고. 아니 그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어. 네네. 옛날에 그 정당도 당비 문제로 말썽이 많을 때 이게 자율적으로 한 거냐 일괄적으로 걷어서 한 거냐 그런데 네. 전부 일괄적으로 걷어서 한 거 다 불법 판정 받았어요. 네. 아이고 정당이 이런 거 파악하는데 선수입니다. 네네. 네, 뭐 자꾸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는데. 네. 아니 뭐 계속 해보십시오. 네. 아니 그 어떻게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어떤 집회도 나가셨다고요. 네. 저는 뭐 애들 가정의 안보를 돌봐야 되는 관계로 못 갔습니다만 그 지금 뭐 오늘 언론에서 막 나오는 얘기가 뭐 일부 언론이나 새누당에서는 뭐 그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폭도다. 그 폭도들한테 몽둥이가 약이다. 미국 경찰들 봐라. 마음 들면 총으로 쏴 죽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좀 뭐 그 집회에 참가한 소감이 있으셨을 텐데. 글쎄,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최대 많이 동원된 물경 10만 명의 어떤 이런 어떤 집회는 처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폭력 사태다 또 과잉 진압이다 논란에 대해서는 전 약간 입장을 유보하고 싶은 게 이것이 이제 청와대로 진출하겠다는 정치적 구호와 이것을 또 불법으로 차벽으로 막은 경찰 사이에서 점점 상호 간의 어떤 거친 분위기가 상승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상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보수 세력은 시위대의 어떤 특정한 장면만 계속 내보내면서 거의 뭐 폭도 내지는 그 어떤 완전히 무법 탈법적인 인사들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시당초 법에 정해진 대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처럼 심각한 폭력으로까지 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차벽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뭐 긴박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차벽은 집회의 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오히려 이제 방송 화면에서 비추는 것은 뭐 차벽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2중, 3중으로 뭐 이런 이제 그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떤 폭력을 예견하는 구조가 존재해서 사실은 무언가 의사 표현이 억눌려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전달이 되는데 제한이 돼 있다는 부자유를 느낄 때 당연히 시위대는 그걸 탈피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경찰은 점점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경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잘못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경찰은 적이 아니에요. 네. 경찰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물론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듯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권력과 시민의 관계거든요. 네. 그런 관계가 어떤 구조적 장벽이 세워지는 게 그게 바로 차벽으로 상징되는 것이고요. 네. 또 시위대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또 물대포를 갖다가 단순히 어떤 시위대 차단이 아니라 공격을 목적으로 발사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 보면은 사실은 감정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감정과 감정이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좀 내전을 방불케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되게 다룰 주제가 이제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는 자유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말은 좋네. 예. 단 하나의 예외는 나를 향해서는 자유를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 좀 행간에 깔려 있지 않는가 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기 방송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가 떴길래 뭔가 딱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평양을 방문해서 아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거 참 쇼킹하네. 예.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이면 국가 수반급의 인사이고 최초의 북한 방문이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70년대 말에 한번 방북했고 90년대에도 이제 방북을 그런 적이 했습니다만, 있나? 네.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21세기 들어서 처음이고, 한국이 하도 옛날이라 다 잊어버렸네. 이게 세 번째 그 방북인데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시절 유엔 사무총장 힘도 없었어요. 지금하고 비교한대. 지금도 뭐 힘이 그래도 있는지 지금이 뭐. 훨씬 나아.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면 남북한 지도자를 만난 유일한 국가 수반급의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특히 이제 지난 9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갔을 때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7차례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갔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뭐 의미 있는 어떤 좀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물론. 근데 이게 좀 타이밍상 이게 또 국내 정치적으로 또 반기문 총장이 또 굉장히 또 이제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반기문 대통령과 친박 총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좀 주목받는 이 시기에 평양을 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좀 그래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이죠. 설령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평양에 가서 일 잘 만들고 위신 높이고 지지율 높여지려면 높이셔라. 그건 오히려 좀 정치를 초월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정도의 방문이면 아마 충분한 마쿠 대화가 있었고 상당한 조율이 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뭐 일개 어떤 그 범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어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의 방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한 끼 밥만 먹고 돌아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향후에 한반도에 꽉 막힌 정세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만 해도 사실은 성공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좀 청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즈음에서 뭐 북한이 또 축포를 쏘아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자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의 모멘텀이 안 생기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유엔의 수장이 또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좀 국가 수반급 인사가 방북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꽉 막힌
아니, 네.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좀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뭐 잘 다녀오시라 이런 잘 말씀을 다녀오십시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13일에 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여기 이 중간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예. 13일에 피해 금요일이 된 맞아요.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예. 유럽의 대도시 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획된 네. 이런 어떤 좀 냄새가 풍기는 이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김종대 단장님께서도 이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 좀 처음 드셨어요? 이거는 9.11 테러의 축소판이에요. 네. 뉴욕시를 비롯해서 그때 워싱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그 9.11 테러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나 어떤 양상,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9.11 테러에 버금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울랑도로 대통령인가요? 그 이번 사태를 전쟁 행위로 선포했거든요. 네, 액트 오브 워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행위가 있자마자 바로 불란서가 이제 시리아의 잠정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라카의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국가 예. 그 최신의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공습을 감행했고 네. 지금 불란서가 보유한 그 4만 톤급 항공모함 드골호죠. 네. 지금 아라비아해로 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어떤 일련의 양상은 사실은 정규전에 의한 국가급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전쟁과 똑같이 인식하고 이미 행동에 들어갔다는 네, 이런 네. 어떤 그 정치 군사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것이 약간만 더 장기화되고 군사적인 강도가 높아진다면은 더 확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당히 중대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그 프랑스 정부가 아무튼 이번 테러의 프랑스 정부의 조사 결과도 이제 이슬람 국가 I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S 스스로도 이건 우리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좀 이제 지금까지 전개 그 과정을 살짝 보면 뭐 간략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미국이 IS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습 유지의 작전, 예.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공습도 단행을 했는데 그때 프랑스도 미국 주도의 공습에 참가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자제를 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이라크, 그러니까 이제 그 IS 이슬람 국가의 주된 그 근거지가 이라크 북부, 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동북부 이쪽에 이제 걸쳐갖고 이제 국경지대에 쭉 걸쳐 있는 이런 지역인데 프랑스가 이제 이번에 파리 테러를 거치면서 네. 이라크로 한정했던 공습 대상을 시리아, 네. 특히 이제 라카, 그러니까 이제 그 IS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요새에 대한 좀 맹폭이 나섰고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모함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단발적인 공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습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IS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파리를 공격했느냐? 그거는 너희가 우리를 먼저 공습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폭풍의 시작이다. 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언사가 점점 거칠어지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전될 어떤 그 이제 이 위험성이 네. 상당히 좀 뭐 커지고 있는 그런 네. 양상이 있는 것이죠. 예. 네네. 그런데 이 확전이라는 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전쟁 양상 같이 확전된다기보다도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이게 프랑스가 지금 대응하는 방법은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인 거죠. 전쟁의 방식이지만 그 IS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도대체 뭐 이게 정규군인지 민간인인지 뭐 테러리스트가 군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뭐 정식으로 뭐 정규군 편제가 돼 있겠습니까? 이건 형체가 없는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그 바이러스처럼 형체 없이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고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치고는 참으로 현대적인 말하자면 21세기형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대칭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한마디로 그 초현대적 전쟁의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전에는 IS의 만행이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이제 리비아, 네. IS가 이제 거점을 삼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 참수한다든지, 네. 뭐 여성들을 강간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그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그 러시아 여객기 한 대가 그 이집트 그 상공에서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이제 IS가 이거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제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에서도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네.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럽의 심장이 할 수 있는 파리에서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해가지고 네. 지금 뭐 한 13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계속 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 IS가 그 전개하는 어떤 이 테러의 방식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세계화되고 있는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프랑스는 인구의 20%가 이민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파리에 저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 파리의 외곽에 가면은 전부 유색 인종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외국인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가장 그 개방적 도시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어떤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이민 정책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개방 정책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네. 자칫하면 외국인 차별을 강화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유럽 내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그 발호를 유발시킴으로써 네. 이것이 기어이 이제는 저기 인종주의 내지는 문명의 충돌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까, 이게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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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점에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이제 마호메들을 직접 모욕하는 이런 언론인들의 어떤 조금 도를 넘은 그런 어떤 이슬람에 대한 모욕도 있었고, 그 이제 올 초에 그게 샤를리 1월입니다. 에브도에 대한 어떤 이제, 예. 그 이제 테러 사건이 또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이미 네. 발생했었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21세기형 인종주의로 자칫 흐르는 날에는 네. 이거는 진짜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전쟁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의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목적, 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와 프랑스의 국가 전략이 명확하게 전 세계에 설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문명 충돌의 양상으로 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프랑스가 대단히 신속한 공습을 결행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오래전부터 쭉 쌓여오던 또 예고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네. 이제는 설명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진짜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슬람 IS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서방의 어떤 편견이랄까 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실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게 공습으로 가고 전쟁 행위로만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자칫하면 유럽이 그동안 쌓아왔던 톨레랑스의 좋은 전통까지도 잠식해 들어가서 네. 결국은 더 큰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지금 난민 수용 정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그렇죠. 줄 것이다. 예, 예. 이번에 테러범이 뭐 난민에 섞여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난민을 어느 정도 유럽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IS 문제에 인도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한참 고조되어 오던 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테러는 매우 치명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IS가 노리는 것도 그거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그 파리의 테러 사건을 보면서 왜 그 2003년도 3월 달에 미국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때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제 그 알카에다가 그 은둔지인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공격하고 네. 그리고 9.11 테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제 후세인을 제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아랍 연맹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지옥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거다. 네. 그리고 그 한 번 열린 지옥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예언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전개되어 오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예언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좀 적중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왜 이렇게 적대와 증오가 오히려 21세기 문명 사회에 와가지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통제되지 않는 그 괴물로 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지혜를 마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 갖고는 저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안 됩니다. 네. 사실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IS의 저항 의지가 말살된다는 건 환상이에요. 네. 그렇다면 왜 21세기에 이러한 갈등이 더 격화되는가? 서방과 이슬람, 그것보다는 서방과 IS 간에 네. 예, 이슬람 전체라고 저는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IS와 서방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왜 IS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슬람권 중에 이제 수니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한 어떤 좌절과 굴욕의 감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테러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감성을 관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저렇게 어떤 고립되고 또 거기에다가 한 300년 가까이 서방행 기독교 문명에 비해서 이슬람은 쇠락의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절망감이 쌓여 있고 또 그것이 최근으로 올수록 굴욕적인 감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잠해 보이지만 갑자기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처지와 그 집단적 감성, 집단의 의식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로 세계가 지혜를 마야 그렇죠. 이걸 네.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어떤 군사 행동이라는 것은 단기적 효과로는 매우 좋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저항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항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지혜를 마야 될 부분이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역사에 그 오랜 시간에 걸친 어떤 이제 좀 그 이슬람권에 대한 어떤 서방 세계의 편견, 탄압, 그리고 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뭐 잘 알 수 있습니다만 그냥 자로 그냥 국경선을 싹싹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는 뭐 종족 간의 문제라든지 종교 간의 문제라든지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거에 무시되고 그냥 자로 자기들 편의대로 다 그어놨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19세기, 20세기에 쭉 그 전개되어 왔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의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확대시키는 계기가 있었고 또 이라크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리아 내전 네. 이 불거지고 시리아 내전이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한다면서 또 서방 국가들이 이제 개입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 세 나라가 IS의 그냥 아예 그냥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좀 크게 안축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내에 굉장히 그 이슬람 쪽에서 그 이제 간 굉장히 많은 어떤 이민자들이 있는데 뭐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예, 예.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네. 막 이런 어떤 그 정서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상황에서 IS가 서방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가 일종의 이제 자기와의 어떤 개인의 처참한 비참한 운명과 일치가 되면서 네. 그런 극단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게 참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본다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관적이죠. 네. 예, 지금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네. 그러나 세계의 어떤 세계 이성이 작동해야죠. 네. 결국 그 상황 자체는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장기적 안목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이성, 세계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게 하나의 그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는 걸 일단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공습이 또 확대되다 보면 분명히 지상군 파병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네, 네.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마치 곧 지상군 파병을 할 것처럼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공화당이 압력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그러한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또 이라크 전쟁의 이제 또 다른 후속판, 네. 뭔가 엄청난 질곡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파병 요청 틀림없이 옵니다. 네. 예. 특히 지상군 파병
단계에서는 파병 요청의 제 1순위가 한국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제일 먼저 부탁할 거예요. 네. 우리가 많이 가진 건 지상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엄중한 도전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거나 아니면 당장 완화라도 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문제를 처음 만들어지게 됐던 그런 원인들, 네. 그런 어떤 힘들, 권력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점차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라크의 상황, 또 시리아의 상황, 리비아의 상황 이게 사실 이제 국가 없는 국가, 예? 정부 없는 국가, 그 속에서 IS라고 하는 국가를 자처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IS가 그 이제 근거적으로 삼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세 나라의 내정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좀 IS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데서 핵심적인 숙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IS가 서방으로 보면 혐오스러운 세력인 것 중에 하나는 테러를 자행했기도 하지만 그 잔혹성 말고 다른 요인이 바로 비국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IS는. 일종의 어떤 형체 없이 굉장히 어떤 구름처럼 퍼져나가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차 대전 전에 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는 것도 처음에 보면은 독일 내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어떤 그 학대받는 존재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반유대주의는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 같은 나라가 강했거든요. 반면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었죠. 유대인이 그 전문직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법 유대인이 이제 전문직으로 많이 성공하는데 오늘날 미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가 유럽에서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런 원리죠. 독일의 어떤 민족 국가라는 거대한 이상을 독재 권력이 그 독점해서 이외의 사상을 전혀 용납 못하는 방향으로 확산시키고 났을 때 그때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는 비국가적 존재인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얘들은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를 뛰어넘는 윤리적 도덕적인 실체는 없다고 믿는데 국가라는 것이 지고지순의 어떤 최고의 가치가 됐는데 이게 바로 국가 사회주의인데 그런 어떤 그 국가라는 어떤 틀을 갖고 있지 못한 종족이 바로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문명의 경계선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독일이 완성된 국가를 만드는데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일종의 어떤 그 꽃밭에 여기저기 솟아나 있는 잡초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로코스트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서방에서 봤을 때 IS라는 세력은 매우 혐오스러운 세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협상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국가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고요. 전혀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제 IS는 그 칼리프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원래 입각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IS가 장악한 어떤 땅의 크기만 보더라도 좀 한반도의 두세 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한 형태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테러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IS는 알카에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 IS가 처음에는 이제 알카에다 분파로 시작됐습니다만 알카에다 지도부가 보기에도 얘네들의 잔혹성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잔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니까 IS가 등 돌리고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테러 조직 수준이겠지만 우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분노와 좌절과 어떤 절망에 휩싸였던 그 이제 이 순위파의 젊은이들을 상당히 이제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런 어떤 배경들을 작용했던 그러니까 거죠. 저런 정도의 어떤 잔혹성, 어떤 그 극단화된 폭력의 배후에는 극단화된 굴욕감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놓고 드러나는 현상만 얘기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면 속으로 우리의 어떤 시선을 깊숙이 꽂아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런 어떤 폭력을 응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평화로워지는데 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증오가 발생한 경로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지 않고 섣불리 이것이 군사적인 그런 어떤 대응만으로 일관하게 됐을 때는 이건 영락없는 제2의 이라크 전쟁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전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만 이 IS와의 전쟁은 전선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드 타겟,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군인이나 정치인들 이런 쪽보다는 소프트 타겟, 민간인들을 주로 이제 겨냥하는 양상들로 이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라크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이제 세계화되고 훨씬 더 디지털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이라크 전쟁도 뭐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IS와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끝없는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지금 그 G20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IS와 국제사회 혹은 IS와 서방 이런 쪽으로 이제 대립각도가 딱 굳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또 IS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것 봐라, 쟤네들이 모여갖고 제2의 십자군 동맹을 결성한 거 아니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이제 이슬람국의 과격주의자들을 갖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칫 또 IS와 국제사회의 전쟁 혹은 서방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딱 이 대립구도가 섰을 때 이것이야말로 IS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폭력 속에 서식하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면은 그러한 목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제가 손자가 여러 차례 그 병법에서 얘기했던 거 장기전에 휘말려서 이득 본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단 한 나라도 장기전을 치러서 이득 보는 법은 없다. 이것은 병법의 절대 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것도 빨리 빨리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을 땐 그 전쟁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를 하고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는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자는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장수는 전쟁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걸 부전승이라 그랬고 이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전쟁은 이승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전쟁 전에 결정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정돼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안 풀리는 장기전이라는 게 결정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걸 알고서 지금 서구방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치러야 될 그 비용과 시간과 엄청난 피와 이런 어떤 뼈아픈 고통들이 눈에 보이도 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이것은 형체가 명확치가 않고 대상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면은 그 자체 논리로 작동이 되면서 무한정으로 전쟁의 논리를 연장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모순의 논리가 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 그 자체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다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 가면서 이 문제를 봐야지.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그래서 항공모함 보내면 아니 뭐 저기 항공모함이 테러를 진압합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교전이든 전쟁이든 그 이제 가해자나 어떤 공격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뭐 부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뭐 사살하거나 이런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일체적으로.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응징과 보복이 테러와의 전쟁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8명의 이제 파리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자들도 다 뭐 죽을 각오하고 생포한 사람이 했겠지. 한 명도 없는 거죠. 예. 다 자폭하거나 결국은 이제 잡힐 것 같으면 자폭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전 중에 사망하거나 기꺼이 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미 이제 그 테러를 저지르기는 이제 테러에 나서기 전에는 뭐
그 교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서를 그런 남기고 이런- 무모함이나 잔혹성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착해 보인다니까. 갑자기 그럴 또 정도라니까. 예. 세상에 그래. 일단 북한은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리 뭐 외부에서 그래도 그렇게 극단화된 비이성적인 행동을 바로바로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달라요. 네. 여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에 도대체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네.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네. 도대체 이런 재앙이 어딨냐 이게. 그것도 계속 알카에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나는데 이거를 강대국의 어떤 그 국력, 특히 군사력의 힘으로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금 여기에 휘말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은 뭐 오래전부터 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올 9월부터 이제 음. 시리아 내전에 공습 작전을 유지를 해서 이제 참가를 했다가 네. 지금 뭐 IS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여기가 폭파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보복을 다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당한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웬만한 강대국들이 다 휘말려 있습니다. 그 근데- 다음 차례가 어디냐? 예, 또 근데 이게 IS를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어요. 예. 세계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이것 때문에 만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막. 만나서 한번 대책을 논의해보자.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의 적이 생긴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 공동의 적의 실체는 굉장히 좀 그 모호한. 예. 예. 어떤 안개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는 그 비대칭, 영어로 에스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이 비대칭이라는 것이 전쟁의 문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쟁 기술이 평등화됩니다. 네.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무장한 세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웬만한 무기 제조 기술, 또 어떤 그 상당히 많은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기술, 또 해킹 기술, 네. 사이버전, 네. 이런 것들에 있어 기술적 차이가 서방하고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네. 이거를 이제 피터 싱어라는 그 전쟁학자가 얘기하기에 전쟁 기술의 평등화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국방비 자체는 이제 국가 간에 점점 격차가 확대되지만 네. 이것이 비대칭전이 딱 되는 순간 이 격차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전쟁 기술이 평등화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헤즈볼라가 2006년에 순전히 해킹 기술 하나만 가지고 네.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에 레바논에 지상군이 파병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네. 공습 갖고 안 되니까. 네. 그걸 또 해킹 기술, 네. 이 사이버전을 통해 가지고 또 지상군을 마비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헤즈볼라가 뭡니까? NGO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동 최강의 국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이스라엘군의 확실한 패전으로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이제 엘빈 토플러가 실리콘을 강철에 일겼다. 즉 91년 걸프전 보면서 이제는 과학 기술이 전 세계에 이제 무적의 군사력으로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군사력의 우위를 다른 변수가 없다고 봤는데 그렇죠. 21세기가 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 실리콘이 강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실리콘 네. 만났는데 아무런 기술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재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IS의 그 어떤 현재 그 군사적인 능력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도발의 치명성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역설인 거죠. 지독한 역설이죠. 역설이죠. 그러니까 예. 세계화, 정보화의 이제 패권자는 미국으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2년 걸프전이 이제 미 제국의 출현을 알리는 네. 예, 그런 어떤 이제 신호탄처럼 이제 해석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소련의 몰락 또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 또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했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그 샴페인이 터진 샴페인이 피로 되돌아온 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고 몇 년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91년에 걸프전이 있고 그때 한 2년 후인가요? 93년경으로 기억하는데 어쩌면 94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북한하고 미국 대표가 만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북한이 이제 상당히 위기를 느꼈는지 미국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나 봐요. 그때 미국 대표가 싱긋이 웃으면서 네. 어이 당신들 전자전이라고 들어봤어? 맨날 뭐 핵무기 개발한다, 뭐 대포 있다 그랬는데 현대전은 전자전의 시대야. 이러니까 북한 대표가 말을 못 하더래. 네. 그런데 약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북한이 거꾸로 미국한테 전자전이라고 들어봤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작년에 했었던 뭐 소니 근데 해킹, 뭐. 해킹 네. 그런 거라든가 전자파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상에서 또는 네. 어떤 SNS 상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리 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하나의 바이러스처럼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걸 북한도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버전에서는 우열 관계가 그렇게 뚜렷지가 않아요. 네. 어느 한순간은 강대국이 우세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적들은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네. 빈틈으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여기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네. 또 휴전협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휴전협정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시진핑이 미국 가서 이제 뭐 사이버 안보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뭐 좀 일종의 이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공격자인지 예, 이걸 갖다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제 사이버 영역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디지털의 세계화에 더불어서 공격자는 있는데 공격하기 전까지는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네. 예, 그게 이번에 이제 파리 테러 사건에서도 이제 여실히 좀 등장하고 있는, 재확인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은 옛날에 이제 2004년에 스페인 열차 테러 사건 이후로 네. EU 국가들은 이제 대테러 공조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없어지기로 했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네. 나토가 지금 기사회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테러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의 안보 체계가 다 재정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테러의 또 속수무책이다. 이런 현상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타났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테러와의 전쟁은 기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술이나 기존에 쌓아왔던 지식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모든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문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더디 가더라도. 예, 네. 결국은 문화죠. 그러면서 공존의 어떤 그 사상, 문화, 개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걸로 상대방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기술을 맹신했다가 결국 조지 부시, 럼스펠드 그 친네오콘들 망하는 거 보십시오. 네. 그건 기술에 대한 맹신주의였어요. 네. 이것을 뛰어넘는 기술을 이기는 기술. 여기서 어떤 포스트 모던한 정말 어떤 전쟁의 우리 기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현상을 이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기술이나 아니면 외교 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서는 그건 오만이라고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더 확장해야 됩니다, 시야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차별, 네. 무시, 왕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종교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안에서도 이제 벌어질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파리에서의 테러 사건, 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의 그 시위와 이거에 대한 어떤 과잉 지압, 이제 그 속에서 물대포를 맞고 지금 농민 한 분이 지금 그 생사의 경계에 서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과 또 용서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 발전 추세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죠. 아니면 적대하고 증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배제와 가고 있냐. 차별이죠. 예. 그 이제 근본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가는 우리한테 것이죠.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도 테러 방지법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말들이 많은데 네. 그 테러 방지법이 테러를 못 막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테러 방지법이 아니, 있고 잘 돼 있어요. 예, 예.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적인 잘돼 있습니다. 대테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좀 뭐 상황을 어쩌면은 가서하면서. 정말 테러를 막고 싶다면 네.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테러의 청정지대가 되고 싶다면 네.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이자스민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돼요. 네, 네. 사실
국적이 없는 외국 노동자 자녀가 지금 2만 명에 육박하는데 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탈북자도 2만 명 시대인데 3만 명 됐죠. 이제. 3만 명 네. 되는데 사실 그 강력 범죄율이 국민 평균의 8배. 네. 예, 그다음에 대학 진학은 해도 거의 학업을 마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정책 빨리 네. 지금부터 개선하고 어떤 그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지금 국적 없이 크기 시작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식이 이제 곧 성인이 됩니다. 20살이. 네. 이거 안 불안합니까? 이걸 그렇게 되기 전에 자 본국으로 추방해도 거기가 외국이에요. 이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적이 없어요. 학력도 인정 못 받아요. 대학자 진학 자격 아예 없어요. 네. 이렇게 무국적 상태로 20년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겨우 최저 생계비를 하는 어떤 불만 세력을 우리 사회가 양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법들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뭐든 정상화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괴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테러 방지법이 급합니까? 테러 세력을 만드는 그 사회 네.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방된 지 불과 한 20년 남짓이거든요. 네. 자, 94년에 불바다 위기 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60만이었습니다. 네. 전체. 전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물경 185만입니다. 뭐 조선족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3배 늘었는데 지금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실은 다문화 국가라는 말도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네. 이제는 뭐 다문화 다인종 다 네. 들어와 있어요. 네.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용어도 우리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혀 이방인 같은 어떤 인종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하고 네. 같이 사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지 않고 이 차별 계속되면 이제 곧 20년을 넘기면 이제는 완전히 그림자 인간 무국적자들이 다 성인이 되는데 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의 안정,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더라도 뭐 고등학생 한 명이 IS에 가담했다 해서 한번 이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얼마 전에는 뭐 작년 일이었나요? 신은미 씨 토크 콘서트에 예, 젊은 청년이 폭탄 이제 테러. 폭탄을 던지는 백색 테러를 감행한 일들도 있었던 것이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작은 사건으로 이제 비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위험성들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작게나마 경험하고 있는 바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충분히 그게 어떻게 보면 외부의 국가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동체의 안위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네. 오히려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뭐 폭도라는 막 그런 아주 섬뜩한 네이밍을 이름을 뭐 짓는다든지 결국 또 뭐 국정교과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타자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배제를 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파리의 테러 사건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좀 배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폐쇄적인 국가가 되긴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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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동력 없어요.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미래 프랑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은 외국인들한테 참 친절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런 차별 구조가 생긴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공 많이 합니다. 네. 참 부지런히 일하고 겸손해요. 그런 좋은 걸 국내에서 우리의 미덕으로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꾸 차별이 이데올로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데올로기가 돼가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게.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추방된 무국적 아동들 그 본국에 들어가 적응 못하면서 우리 언론이 현지에 가서 인터뷰하면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감정을 안고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화 시대에 이런 것들을 놔두고 우리는 절대 21세기에 자랑스러운 중견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무심코 인정하고 우리가 체질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미래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국가의 성장과 발전 또 평화 공존의 어떤 좋은 역사가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격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이자스민 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네. 결국 또 해를 넘길 판인데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뭐 국회 관계자분들도 좀 한번 좀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 안보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헬조선.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절망 속에 살고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끼지 못한 예, 이 미래의 청년들, 예, 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이 감성의 이 경계수위, 위험수위 이런 부분들은 좀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정립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먼저 좀 선행함으로써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토양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나라 안에서 자꾸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넌 내 편 아니면 적이다라고 하는 예, 이런 전형적인 적대관에 입각한 이분법이 이제 이 뭐 청와대에서부터 이제 우리 그 밑바닥까지 다 이렇게 만연해 모든 있는 원형은 네. 국가라는 가치를 너무 절대화하는 데서 지금 네. 다 발생하고 네. 있어요. 네.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적 존재, 윤리적 존재는 없다. 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교과서니 뭐니 다 맞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의 예, 원형이고 네. 절대 인간한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네. 국가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얘기해야죠. 네. 독일 헌법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예요. 네. 그런 정신으로 그게 1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다원성, 우리의 가치, 국가가 자랑스러워지는 건 뭐냐? 사람에 대한 신뢰와 포용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이 순서를 뛰어넘어서 국가를 강조해 버리니까 인간의 얼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얼굴이. 네. 이 순간 이 국가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순서의 착오입니다. 순서의 착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회 갈등은 그렇게 국가를 맹신하는 극단 세력이 마치 주류 세력 행세를 하는 네. 자기들이 주류라는 이런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것만 해야 되는데 더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리의 한 공연장에서 이제 인질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인가요? 독일의 한 음악가가 그 앞에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존 레논의 이매진을 연주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매진의 핵심적인 가사가 합니다. 네.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소유도 없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렇죠. 그 세계를 연원해서 그 노래를 만들고 얼마 있다 존 레논이 암살당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예. 그런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아울러 갖게 됩니다. 맞죠. 자, 오늘 순서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또 그 도리일 것 같아서 네. 우리 김종대 단장님과의 방송은 일단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12월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또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 관계로 예. 일단 다음 주까지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는 다음 주까지고요. 예.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단장님 정말 그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한번 작별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많은 또 격려 댓글,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뵙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